네, 사건 사고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영 기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주에 사건 사고만 네. 따지면 나라가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네. 너무 뭔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뉴스가 박해일의 말을 빌리면 뭔가 붕괴하고 있는 느낌. 뭔가 네. 굉장히 다들 좀 심적으로 뉴스를 보는 게 저희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어제 이제 인터넷에 신림역에서 여자 20명 죽이겠다 이런 살인 예고장이 올라와서 이게 또 큰일이 났다 우려가 컸는데 긴급 체포된 거죠? 네, 다행히 체포가 됐습니다. 이 글을 올렸던 남성이 오늘 새벽에 112에 자수를 했어요. 네. 이 신림역 아마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올린 것 같은데 이제 DC 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다가 그 흉기 사진과 함께 내가 내일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IP 추적 중이었는데 본인이 일단 자수를 했습니다. 이제 압박감을 느꼈나 보죠. 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네. 이게 이제 신림역이냐 했을 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21일이죠. 지난 21일.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모방범죄 가능성이 제기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사건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후 2시쯤 대낮이죠. 대낮에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림역 근처에 굉장히 상가가 밀집한 골목입니다. 여기서 33살 남성 조모 씨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남성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길 가는 행인들 중에서도 20, 30대 남성들만 골라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는데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또 3분이 다쳤습니다. 이 중에 한 분도 굉장히 위중했다가 다행히 긴급 수술 받고 지금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제 범인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막 곧바로 다른 남성에 달려가서 막 몸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행인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 영상에 담겼어요. 이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첫째 범행부터 네 번째까지 불과 한 3, 4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피 묻은 흉기를 들고 그냥 경찰차가 이제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데 도망을 치지 않고 그냥 계단에 주저앉아 있다가 순순히 체포되는데 이때 뭐 한 말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좀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또 경찰 조사에 가서는 내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좀 혼선을 줬던 게 내가 마약 펜타닐을 복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간이 검사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말을 번복하고 그 신림동 살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서 했냐 그랬더니 좀 대답이 이게 섬뜩한데 내가 몇 번 술 마시러 가봤는데 거기 사람이 많더라.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좀 무서웠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갔을 때는 막 죄송하다는 얘기를 10번 넘게 하고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범행 저질렀습니다. 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하죠. 네,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서 지금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조금씩 얘기한 것과 그 정황을 보면은 범행날 당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인천인데 이제 낮 12시쯤에 택시를 타고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요. 근데 이 택시비도 안 내고 도망을 쳤는데 이 할머니 집에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꾸짖었다. 그래서 나도 원래 불행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뭐 살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듣고 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흉기도 인근 마트에서 훔칩니다. 그 금천구에서 훔쳐서 이제 신림역을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범죄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저질렀는데 그 지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어쨌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좀 미리 준비했던 흉기도 미리 훔쳐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보니까 피해자분들 사연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신림역 주변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집들이 많아서 젊은 청년들이 집 구하러 많이 가고 그런 집인데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보니까 좀 더 저렴한 집 찾으려고 부동산 방문했다 변을 당한 22살 청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신림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촌 형이 올린 청원글을 보면 13번이나 흉기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숨졌다고 하고요. 왜 거기를 갔느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값이 싼 원룸을 구하려고 갔다가 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고 뭐 사촌 형이 쓴 글에 따르면 이제 고인 어머니가 수능 3일 전에 암투병 끝에 숨졌는데도 계속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혼자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학생회장까지 됐던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하고 최근에까지도 이제 뭐 알바를 해서 학비랑 생활비를 벌고 동생까지도 이제 챙겼는데 이런 이제 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가 됐고 그 살해가 굉장히 끔찍한 방식으로 됐다는 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나 지금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사실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도 사실 너무도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고 되게 어렵게 정말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또래 동성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정유정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정도 자기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노렸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이 사실은 공격 대상이 좀 되지 않는 성인 남성을 이제 골라서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원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성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로 좀 분석을 했는데 정유정도 일단 범행을 계획한 다음에 굉장히 흉기를 많이 휘두른 과잉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순히 살해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이 조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쓰러진 피해자를 또 공격하고 이게 좀 둘 다 사회적 환경이 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둘 다 좀 고립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뭐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간 그 왜곡된 사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밀려나고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밀어낸 정상적인 다른 청년들 때문이다. 이런 열등감이 오래 지속되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저 사람들은 잘못이니까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정당해라고 아주 삐뚤어진 생각으로 오랫동안 근데 이걸 고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립돼 있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사회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나오는 그런 범행 아닐까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립돼 있고 좀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청년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미권에서 인셀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냥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경쟁에서 탈락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혐오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나이 뭐 그다음에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탈락시켰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생각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범죄를 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나 캐나다에서도 차량으로 그냥 무작정 돌진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해왔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된 개인이 그릇된 상상으로 나아가서 살상을 저지르는 상황. 근데 이번 사건이 전형적으로 좀 그런 유형의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솜사탕 꽃나무님이 가족들 너무 마음 아프시겠다고. 지방이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요. 황수마님도 그러셨고. 근데 사실 피해자가 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범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그래서 더 불안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에 논현동에서 고시원에 불 지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닥친 대로 살해한 6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도 이유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거였고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정집에 이제 침입해서 가장을 살해한 뭐 신정동 살인 사건도 있었고 뭐 2012년 여의도 칼부림 사건, 2016년에는 강남역 살인 사건. 이제 이 묻지마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묻지마라는 건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어가지고 아직 법적이나 학문적으로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도 안 나오고 이런 범죄를 대응하겠다면서 경찰청에서 작년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온 통계나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개념부터 안 서니까 제대로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한참 남아있는 단계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응해야 될까가 좀 논의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립된 개인이 저지르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뭔가 패턴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 이번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서 이제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 찾겠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신림역 참사 바로 다음 날 현장을 직접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 범죄가 그동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상만을 보고 섣불리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합니다. 생활 습관, 행동, 범죄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그런 개념인데 범죄 행태만 보고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뚜렷한 이상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사이코패스를 미리 찾아내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 오늘 오후에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데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현장에서 네.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을 하겠다. 네. 이거 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 인터뷰하신 그 조은경 교수님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검사를 해서 그 진단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일단 검사하고 나서. 그런데 아직 그 하지도 않은 검사였고 이건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방 연구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게 있고 또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게 범죄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좀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4분의 3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한데 너무 좀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라고 미리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 범죄가 벌어진 후에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좀 발언이었었죠. 예. 좀 말의 무게가 좀 중요한 네. 자리인데. 아까 묻지마 범죄에도 언론이 만들어내는 표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 규정 바깥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덮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묻지마 범죄도 이게 뭔가 묻지도 않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해법이 어딨겠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연상이 되고 사이코패스 범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일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뭐 우리 언론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데 매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범죄 양상에 놀라기만 하고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문제라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런 뭐 개인적인 인격 장애나 이런 문제를 차지하고 보면 이게 조 씨에게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관리가 없이 이제 돌아다녔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나온 게 이제 법원 소년부에 무려 14차례나 송치가 됐으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비행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폭행, 보험 사기 이렇게 전과 3범인데 폭행도 보면 술집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깨진 술병으로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노 유발을 잘 이렇게 자제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보면은 교도소에 나오면은 이 전과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성범죄자는 그나마 좀 합니다. 왜냐하면 재범 위험성도 평가를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보호 관찰하고. 근데 폭행이나 다른 강력범죄는 사실 형기만 마치면 나와서 그냥 돌아다녀요. 여기에 아무런 시스템적인 어떤 예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범죄가 그 차츰차츰 진화해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까지는 다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계속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는 것 중에 이제 살펴보면은 가해자의 무려 75%가 전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과자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만 좀 들여다봐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였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법원 소년부에 14차례 송치됐다. 이게 숫자로 보면 우리가 감이 안 오지만 정말 끔찍한 세월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과연 우리 법무행정이 어떤 조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으니 그건 차후의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10대 시절에 이 법원에 14차례나 송치됐던 이 학생을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그 관리 시스템 무엇이었나 이 부분을 먼저 짚는 게 그래서 그때 뭔가 예방책이나 대책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신림동 사건 일어난 날 공교롭게도 같은 금요일 날 이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뭐 명동에서 1,700명 대피하고 뭐 서초에서도 대피하고 뭐 뉴스 들리는 거 들으면 막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사실은. 네. 그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새삼 네. 느껴지는 사건인데 맞아요. 저 먼 데서 날개짓이 막 국내에 막 특정 지역에 몇천 명을 대피하게 만들고 이런 그렇죠. 사건이 맞아요. 됐는데요.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상한 소포가 배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체국에 보관돼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 우체국에 있는 이제 인원들이 다 대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21일에 뭐 여러 우체국에서 있었습니다. 뭐 서울 중앙우체국, 은평우체국, 용산우체국, 송파우체국에서 각각 유사한 소포가 발견이 돼서 경찰과 이제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고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소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폭발물인지 아니면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해서 뉴스화면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소방차들이 여러 대 대고 현장 통제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은 가장 큰 우체국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건물 안에 있던 1,700명이 대피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 나흘 동안 이 대만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 국제 소포에 대한 신고가 지금 2,000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 수상한 우편물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일부터 들어온 걸로 지금 신고로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주문한 적이 없는 소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근데 소포가 오면 이게 뭐지? 뜯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소가 정확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걸 뜯어본 사람들이 손저림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서 3명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 소포에서 나온 물질이 뭐 흰색 반죽과 가루 2가지 형태였다라고 하는데 정밀 분석 결과 이제 화학, 뭐 생물, 방사능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해본 결과 이게 이제 검출되진 않았고 이 이제 그러니까 증상으로 호소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제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런 소포가 오면 신고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나흘간 2,0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서울 마포구는 재난안전 문자가 밤에 들어왔는데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놀라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갑자기 빡 소리가 삐 소리가 울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또 많은 사건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수상한 소포하니까 다들 자기 집의 우편함을 막 들여다보는. 네. 그래서 오인 신고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신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오인 신고가 뭐 1,000여 건 이상의 오인 신고였다라고 하니까 크게 이제 말하자면 뭐 신고된 건수만큼 다 이상한 소포가 온 건 아닌데 지금 뭐 받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막 인증도 하고 요새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증폭 효과가 발생을 막 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가스 검출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천안에 한 가정집에 이제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고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소방서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4 크기의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우편물이었고 이것도 역시 대만에서 왔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스가 검출이 돼서 이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초에는 대만발이라고 했다가 네. 사실은 최초 발송이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에는 이게 대만에서 왔다. 특정한 뭐 노란 색깔 봉투 색깔을 띈다. 같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대만을 거친 것이고 애초 발송된 곳은 중국 광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수하당국에서도 한국과의 협조 속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제 갔다. 이 부분이 밝혀졌고 중국에서도 역시 지금 수사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사당국도 타이페이가 경유지로 활용됐다는 취지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는 중국 정부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대만 택배사 트위터에도 저 소포가 제3국에서 환적됐다고 올라왔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알려지니까 그 대만 기자분이 페이스북 또 네. SNS에 네. 그 사건을 올려가지고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굉장히 이제 사건이 커지긴 했지만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이건 바로바로 또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네.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좀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3년 전이니까 2020년에도 씨앗 소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발 정체불명의 씨앗이 전 세계로 쫙 배달이 됐는데 이번에 그 대만 타이베이 경유 주소가 그때 그 씨앗 소포 경유 주소랑 같아요. 그것도 좀 주목해봐서 볼 만한 부분인데 그때 씨앗들은 보면은 이제 안에 내용물이 씨앗인데 뭐 겨자, 나팔꽃, 장미 막 이런 온갖 씨앗들이 막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중국의 바이오 공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뭐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밖에 안 됐어요. 네. 네. 우리 근처에 일본에서 좀 많이 왔고 미국, 캐나다 이런 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씨앗이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심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외래종이면은 또 이렇게 그 씨앗 그 질병 같은 걸 옮길 수 있다 해서
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쓰레기통에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지에 가서 또 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다. 예. 그런 경고가 그러네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또 받는 사람의 어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 경유지가 같다는 건 아무래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이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이 같은 데서 보내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수사당국은 뭐 조사 중에 있지만 이른바 이제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브러싱 스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 리뷰 수신자를 가장해서 상품 리뷰를 올려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별점 받으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를 하려면 송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송장이 발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송장 발부를 위해서 무작위로 주소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매 영수증 있어야 리뷰 쓸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거 그렇게 송장이 비슷하게 있어야 이제 생각하시면 별점 됩니다.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점 많이 받으려고. 네,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사단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쓸다 닦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브러싱으로 번역을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편법으로 뭔가를 취득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이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평점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법을 쓴다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포장된 물건들이 대부분 허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립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비닐만 오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테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격을 목적으로 한 거라면 굉장히 정교한 포장이 되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포장도 굉장히 허술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화면이나 이런 데서 그 송장에 적혀 있는 이름들을 봤는데 이름들도 굉장히 성의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거를 힘든 거지. 귀찮은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의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이름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수천 건인데 지금 한국에 도착한 게 이 수천 건의 송장을 갖고 하면 그래 그 상품 리뷰 조작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 수천 명의 송장을 갖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수법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이제 관계 당국은 이제 보고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천여 건은 그렇게 허술하게 보냈는데 어떤 특정한 한 건에 메시지를 심거나 공격을 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열어두고 지금 원 발송지부터 경유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꾀돌이님이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하셨고요. 네. 스카이윈드님이 돈 넣어서 보내는 사건은 안 생기냐고 그러시네요.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씨앗소포 사건 때 제가 중국의 바이오 공격이다라는 음모론이 적혀 있는 어떤 글을 읽다가 확 빨려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듯하다. 근데 아까도 이제 다른 분이 와일드플라워님이 그만큼 우리나라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일단 테러는 아니라니 다행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런 사건이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퍼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좀 걱정도 되고. 헐리우드 SF 영화 같은 어떤 상상력이 드는 사건이죠. 그럼 사실. 경각심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긴 해요. 우린 신림역 사건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또 모방 범죄가 또 잇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포 비대면 배송 좋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범죄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준호님이 일단 의심되는 것들은 건들지 말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된다. 호흡기 노리는 내용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주재로 해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어요. 상황 점검 회의가. 이 정치불명 소포와 관련해서 향후 조처 방안 등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이 소포에서 어떤 테러 물질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우리 물류 체인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산업적인 거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류가 결국 모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주소에서 대만을 경유해서 발송하는 이 패턴, 그러니까 이 패턴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수사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이랑 중국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의 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대만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뭔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국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지금 이제 관계에서 우리 쪽 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제 느낌에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도 최대한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발송이 된 건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이 보도가 끝까지 내용물의 정체가 뭔지 나왔으면 좋겠다. 흐지부지 아무도 기억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내용이 밝혀지면 네. 또 추가로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편물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까도 뭐 신고 얘기 나왔는데 네. 그것만 한번 주의해야 될 점 잠깐만 그러니까 대부분 전화번호는 엉터리라고 해요. 네. 전화번호는 엉터리인데 주소가 정확하니까 이제 온 거죠.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소는 뭔가 정확하다. 주소 데이터는 정확하다라는 거고 근데 전화번호는 뭐 017, 018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굉장히 좀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그 청와 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글씨가 적혀져 있고 발신지의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 전화를 걸어보면 없는 번호로 나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발신자는 타이페이 타이완이라고 적혀 있는 소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마시고요. 가까운 경찰서나 뭐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모르는 소포는 열어보지 마시고 봉투가 노란색이나 검정색입니다. 네, 네,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